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38명이 사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지하에서 있었던 우레탄 작업 도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장 감식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서 안전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채널A 본사에서 철수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입니다.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였는데 결국 별다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10개 지역에 가서 2주 동안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중 간에 합의를 하면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출국 전 그리고 중국 입국 뒤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미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호재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 국제 유가도 급반등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내려진 긴급 사태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이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입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가 된 전국민 지원금 지급. 앞서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 과정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라는 전제가 붙었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14조 3천억 원을 마련해 전국 2,171만 가구에 다음 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김무성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6명이 반대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 등 15명은 기권했지만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지원금 기부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에 이어 45일 만에 2차 추경을 처리한 건데 이렇게 한 해에 추경을 2번이나 편성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 해에 2차례 추경을 한 건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정부가 곧바로 3차 추경 준비에 나서면서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3차 추경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 숙제로 남아있던 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성폭력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종 청원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미뤄지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N번방 방지법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되면서 국내 인터넷은행 1호인 K뱅크가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부결됐는데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 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설 축구 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태호 유찬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도 통과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어젯밤까지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명피해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밤사이 화재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영재 기자, 수색 작업이 밤사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젯밤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실종자 1명의 상황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밤사이 화재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1명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1명이 실종된 게 아니라 명단이 중복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밤사이 늘어난 사상자는 없는 겁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78명의 노동자 중에서 현재까지 사망 38명, 중상 4명, 병상 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다른 사상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재는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화재 원인 혹시 나왔습니까? 네, 화재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불은 지하 2층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 2층에서는 우레탄 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휘발유와 비슷하게 유증기를 뿜어냅니다. 지하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환기 없이 작업을 하게 되면 유증기가 가득 차게 되고 용접 중 작은 불티가 튀거나 무심코 버린 담배째에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레탄은 단열 효과가 좋아서 대부분의 물류 창고들이 사용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인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그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번 화재 사망자들은 38명입니다. 각 층마다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불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망자들은 불이 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모든 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상 2층에서 18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나머지 층에서도 4명씩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이 연통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위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됐을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신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현재 DNA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밝힐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까지 15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유가족들에게만 공개한 상황입니다.
네, 12년 전, 그러니까 2008년에도 이천에서는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화재와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12년 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창고 내부에서 폭발이 나서 40명이 숨졌는데요. 내부에 유증기가 차 있었고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물류창고들은 단열 등의 이유로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우레탄은 불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재 사고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뿐입니다. 네, 아직까지 신축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단히 취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 건물은 2달 후 완공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시공사 측이 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기본 소화 설비나 안전 유도 등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번지는 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물론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채널A 본사에서 철수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입니다.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였는데 결국 별다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28일 아침입니다. 처음엔 자료 제출 범위를 협의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채널A 기자들이 본사에 모여 검찰에 항의하면서 대치는 시작됐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31년 만에 이뤄진 취재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이 수사관 등 10명을 추가로 파견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41시간 동안 지속되던 양쪽의 대치 상황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검찰이 물러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5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에 가더라도 2주 동안의 격리 없이 입국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과 우리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어완희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해 들여오는 선명수 씨는 지난 1월부터 현지 공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인데 출장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메일이나 전화로만 하니까. 중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14일간 시설에 격리시키다가 지난달 28일부터는 입국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선 씨처럼 막막해진 기업인을 위해 한중 양국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72시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건강상태 확인서를 갖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도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내 음성 결과가 나오면 2주 격리 없이 준비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시, 광둥성 등 총 10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는 베트남 정부도 한국 기업인에 한해 처음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 340명은 14일 격리 기간을 거친 뒤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미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따른 호재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 국제 유가도 급반등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임상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백악관 코로나19 TF 소속이자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백악관에서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험 결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data shows that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파우치 박사는 렘데시비르 실험군에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약물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계적 유의미성에는 이르지 않아 좀 더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시작이자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회복됐다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도 몇 달간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Manufacturing output fell sharply in March and is likely to drop even more rapidly this month as many factories have temporarily closed. Overall, economic activity will likely drop at an unprecedented rate in the second quarter.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유지 발표가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죠.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유지 방침이라는 훈풍까지 더해져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재는 일단 호재에 덮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7%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도 각각 2.21%와 2.66%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0% 넘게 올라 1배럴에 15달러 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이 코로나19의 실상을 은폐했는지 세계보건기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악관이 정보당국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통신 감청과 위성사진 판독, 또 인적 정보원 등을 활용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유행에 관한 정보를 숨겼는지를 규명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는 미 국가안보국과 국방정보국에 하달됐고 중앙정보국에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미 NBC 방송이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할지 각 주별로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기는 이르면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재개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일반 소매업소와 제조업체, 재택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실, 어린이집 등 감염 위험이 낮은 분야의 영업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부 업소의 영업 재개 시점은 몇 주 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are just a few weeks away, not months away from making measurable and meaningful changes to our stay-at-home order. 이어 스파와 미용실, 운동시설 등 개인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고 콘서트와 집회, 스포츠 경기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마지막 단계로 정해졌습니다. 경제 정상화 단계별 시점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사망자 수 등 주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전역에 내려져 있는 등교 중단 조치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주정부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등을 조건으로 학교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46,570명, 사망자는 1,884명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데 우리나라와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일본 전국에 내려져 있는 긴급 사태는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더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입니다. 한국계 백진훈 입헌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답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거주자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설명하며 계속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웃나라이자 중요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현재 일본 전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을 예정대로 5월 6일 종료할지에 대해서도 질문받았습니다.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니케이 신문은 일본이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중인 연장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전문가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임무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비핵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 묻자 북한 지도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미국의 임무는 같다고 한 겁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지도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비핵화라는 미국의 임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임무는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It's to deliver on the agreement that Chairman Kim made with President Trump back in Singapore. And that's the fully denuclearized,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민과 북한 주민, 전 세계인들을 위해 좋은 결론에 도달할 해법을 협상하는 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의 확산이나 광범위한 기아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 기근이나 식량난이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덧붙일 어떤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뒤부터 불거졌습니다. 수술 뒤 중태에 빠졌다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그저 잘 있기를 바란다고만 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곧 베이징에 갈 것이라는 보도도 아마 북한 내부 경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중국 상무부와 식량 공급 및 무역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는 관련이 없으며 베이징과 평양은 국경 무역 재개를 위해 몇 주간 협의를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북한 경제 문제를 국경 무역 재개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 기세가 꺾인 중국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실제로 베이징을 찾을 경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중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공사가 재개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중간 항공편은 1월 이후 이미 석 달 넘게 운항이 중지돼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들도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베이징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북한 경제대표단이 베이징을 오더라도 항공편을 이용하긴 쉽지 않은 겁니다. 국경 봉쇄로 열차편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된 건 맞지만 방중 시기 문제는 고려 사항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가 흔들어 놓은 전 세계 경제, 구체적으로 각 나라마다 수치로 나오고도 있고 또 전망도 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에서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6%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가 11% 후퇴할 것이고 올해 전체는 6.3%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7%로 전망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IMF가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 28일 IMF가 나이지리아에 대한 긴급 지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원액은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는 지금까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는 스위스 현지 시간 29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노동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줄어서 노동자 16억 명의 임금이 평균 60% 줄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인구 33억 명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 81%,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7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면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어제 저녁 청와대 참모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실종자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수색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를 위한 상임정국위원회 재소집을 추진했다가 잠정 보류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날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상임정국위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 안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며 8일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한국노총이 불참하겠다고 했었는데 재단을 만들고 상생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팔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면세품이 국내 일반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판매가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역시 타격이 큰 국내 면세점들을 고려해서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으로 한정이 됩니다. 농업진흥청이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에서 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을 했고 첫 수확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됩니다. 수확량도 이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40% 정도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수술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손가락 수술 후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는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앙심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삼척시의 한 국도에서 19살 김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김군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음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봉축탑 하단부의 천 내면이 날카로운 칼로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교 단체도 자체 순찰에 나섰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2배 정도 늘립니다. 단체당 3천만 원에서 작품당 3천만 원으로 한도 기준도 바꾸고 올해에 한해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금도 총 대관료의 90%로 높였습니다. 최근에 대구의 확진자가 부산에 가서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었고 이 여파로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부산 백스코 전시 행사들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생활용품전을 포함한 3건인데요. 어린이날 행사도 일단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터키에서 귀국한 배우 김연경 선수가 2주간의 자가격리에서 오늘 해제가 되는데요. 그간 SNS로 팬들과 소통하면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터키 팀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어떤 팀에서 또 뛸지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서 사고 수습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석가탄신일, 법요식은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 30일로 연기가 됐죠. 오늘은 전국 15,000여 개 사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의 등 점등식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운영되던 생활치료센터가 오늘로 모두 문을 닫습니다. 남은 2곳이 오늘 운영을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16곳에서 3천여 명의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남은 환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앞으로의 치료를 받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2, 3도 높아져서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광주 10도, 대전 7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단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교사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도 유포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K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K씨 블로그엔 수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K씨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1년 전에도 속옷 빨기란 똑같은 과제를 내줬습니다. 당시엔 아이들의 사진을 모아 영상물로 만들어 섹시 팬티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K씨가 만든 영상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불법 다운로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로도 흘러갔는지 확인 중입니다. 사이버 쪽에서 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캐치하고 편할라 같은데. K씨는 성희롱성 발언이나 성적인 소재를 담은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표현하거나 어린 제자를 사육한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개인정보법 위반과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K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K씨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도 12만 명가량이 동참했습니다. 추가 폭로가 있고 그 피해가 예전부터 오래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K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마녀 사냥이다, 인터넷 신림행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박 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3,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모욕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 형무소 인근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공사 현장에서 백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경찰은 한 곳에서 사람 다리뼈로 추정되는 조각이 여러 개 나왔고 유골이 오래돼서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재양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보다는 죽은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앙임상위원회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계속 늘고 있고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났거나 다시 감염됐거나 검사상 오류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검사상 한계가 있어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봤을 때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 모델에서 최소한 항체가 생기고 면역 중화 항체를 가지면 재감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예방이. 또 임상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1,868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 당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입원 2주 후에 증상이 악화된 비율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며칠 동안은 병원에서 관찰하다가 생활치료센터나 자가격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임상위는 연휴 기간에도 석 달간 몸에 익힌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민 지급이 현실화된 긴급 재난지원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문제로 혼돈에 빠진 미래통합당 상황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4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던 여야는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추가 재원 4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1조 2천억 원은 추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월 13일부터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여야의 총선 공약이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됐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공약을 했었는데 말이죠. 총선에서. 네. 이번 추경안 통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너무 파투게 잡혀 있어가지고요.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인데 만약 어제 29일에 통과가 안 됐다면, 사실 3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5월로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정부의 예정은 5월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 방침이 어쨌든 지켜지게 된 것은 여야정이 마지막에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요.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국민적 여론이 대혼란에 빠졌을 거고 안 그래도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이제 판정받을 뭐 그런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언급한 마지막에 유종의 미, 마지막에 그래도 할 일을 했다. 한 가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막판까지도 3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뭐 상당히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 조금 그러니까 이 큰 차질이 없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번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대 국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의 생산성을 높였고 특히 민생을 함께하는 걸 통해서 이 지금 뭡니까 민생과 같이 상생하는 하나의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지금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죠. 그 과정에서도 이 여야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우리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들이 겪을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한 발씩 양보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 상생의 정치, 대화 타협의 정치는 21대 국회에도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생을 앞세운 야당의 정치적 유연성도 상당히 저는 돋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이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위소득 70%한테만 주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주자고 이야기한 것은 먼저 야당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계산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말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서 사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고 더 많이 주자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들은 야당이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적 유연성 이러한 부분들은 21대 국회에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의 경직성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 상상력을 좀 발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들은 추가거든요. 항상 예산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짜내는 방식 그것이 모자랄 때는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살림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는 경정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쟁이라는 게 바로 지난해 통과됐던 예산을 고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고친다는 의미는 국민들이 지금 당장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들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민생의 이 삶을 질을 높이는데 이 상당한 이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의 정책적 유연성도 저는 상당히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보여야 될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했습니다. 관련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70%를 100%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층을 중심으로 이 기부는 상위층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중위층이나 심지어는 이 서민층에서도 나보다는 더 급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는 굳이 받지 않겠다, 기부하겠다. 사실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되고요. 그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는 이제 신청하는 난에 나는 기부하면 이제 이 기부가 되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5월 4일부터 홈페이지가 뜨고 11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부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17에서 20%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를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부안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과반 이상은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상위 30%가 아니라 기부는 전 국민에게 이제 거쳐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더 급한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자발적인 참여로 캠페인이지만 이거는 뭐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또 이 국난 극복에 대한 국민적인 마음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걸 뭐 받아서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니까 받아 쓰는 게 뭐 전혀 괴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국회에서 아까 이제 좀 이 교수님 극찬해주는 이 말씀 들으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이 연가 보상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 임명직 공무원들의 이 급여들은
지금 우리가 정경질병관리본부장도 연봉 1,200만 원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는 그럼 세배 안 깎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좀 국회의원들도 우리 세배를 깎아서 보탤 테니 그러면 국채 발행 줄여라.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뭘 내려놓을지 좀 국회의원 중에서 몇 분들이 기부하는지도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 세비를 깎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은 분위기는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장서는 거죠. 그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닌가.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실천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사회 연대 하나의 뭐 상징적인 일로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고 뭐 다시 또 돌려받느냐, 네. 그리고 이것을 기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넘기면서 고민스럽게 하느냐,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어요. 뭐 그런 볼멘 소리도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제 주위에서 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뭐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내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모범 방역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 성숙한 시민 의식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러한 정신들이 상당히 녹아 있었던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이번 아마 이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후폭풍을 극복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발휘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 때 우리 극복할 때 사실 그때 이 시민 차원에서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시작됐던 건모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오랜 전통인 상부상조의 전통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상승의 효과를 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히 자발적 기부를 앞장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세비를 깎는 그런 상당히 이 나름대로 고통을 감내하는 분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한 그 정서가 국민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이 관제, 기부, 이 캠페인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아마 이 기부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플러스 알파가 고위공직자들 플러스 알파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만약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위공직자들 인사의 하나의 또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발적 기부이기 때문에 이 누가 기부를 했냐 안 했냐를 갖고 향후 어느 정파든 간에 고위공직자 선출을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것도 저는 돼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에 이 기부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또 처리된 9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통과가 됐고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도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평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제가 좀 황당했던 일들은 이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이것은 그냥 성폭행으로 인정했는데 14세, 15세, 16세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성년자 성폭행 이 강제 적용 기준을 16세로 상향했다는 건 좀 이번에 잘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사회단체에 좀 고민도 있어요. 민생 법안이 맞기는 한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 최근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완화됐거든요. 이건 우리 경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에 많이 좀 이제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여당 의원 일각에서도 반대하면서 이건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법안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고 경실련든 시민단체도 비판을 하는데 이 법안은 저는 이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자본에 혹시 또 우리 의회, 국회에 대한 로비가 작용한 정황 이런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적용에서 예의주시할 대목이어서 민생 법안을 갑자기 무더기로 90여 개를 처리해버리잖아요. 평소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입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막판에 이제 제일 관심은 추경인데 추경과 더불어서 몇 개 관심 법안이 있지만 국민들이 90여 개 법안을 다 들여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꺼번에 무더기 처리하는 나쁜 습관, 그것은 끝까지 나쁜 선례로 남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막판에 문 닫기 전에 이렇게 몰아쳐서 네.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KT 네. 특혜법이라고 비판을 그렇죠. 받았던 그 법의 경우에도 지난달에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부결됐었죠. 여기서 네. 찬반 논란이 거셌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묻혀서 우르르 네. 통과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국회의원의 가성비, 국민들이 지금 뭐 기부를 한다, 안 한다, 뭐 지원금 준다, 안 준다, 다 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생은 결국 경제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가 쓰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4년 동안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한번 가성비로 생각을 해보면 네. 얼마의 투자 대비 국민들에게 돌려준 회수 효과를 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꽈락에 해당한 상황이다. 마지막에 무더기로 한 90여 개 법안 처리했으니까 저희 할 일을 했죠. 국민 여러분 하면 이건 참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높게 평가할 일이 결코 아니군요. 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저는 뭐 막판에 그런 숙제를 그러니까 주어진 숙제를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칠 건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인터넷 뱅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제가 봤을 때 법률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이렇게 여야가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찬반을 달리하는 이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저는 뭐 이것이 지난번 이 한번 부결됐던 법안이 이런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통과됐다는 것은 네. 그만큼 또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이 모순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뭐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선택한 부분들, 그 뭐 국민의 대의기관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일단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N번방 사건이라든지 네. 또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법들 같은 경우가 저는 왜 항상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끝나고 있어야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까? 우리가 항상 예방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방적 입법은 없을까?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변화하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소들이 위험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서 사전 선제적으로 입법을 했다고 하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 뭐 네, 이런 오명을 맞습니다.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다루기로 했던 토론의 주제가 3가지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2가지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임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바는 어제 논의했는데 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해법은 있어요. 상임 전국위를 모아서 지금 8월 31일 전당대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무기한이 그렇게 두렵다면 연말로 미루든가 내년 2월로 미루든가 조율의 방식은 다양한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냐 아니냐 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내부에서의 의사를 결집하는 소통과 토론의 과정에서 네. 스스로 정답을 도출해 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평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김종인 된다, 안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몇몇 나서 있는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당권 혹은 지금 원내 사령탑 여기에 관심 있는 중진 몇 분 빼고는 다 뒤에서 지금 중진들이 이 상임 전국위를 무산시키는데 전화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죠. 네. 이 회의를 해선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물밑에서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고 왜 이들은 모이질 않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답을 도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다. 정답은 없다. 만드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차 교수님은 미래통합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일부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3대 통합당의 추락의 3대 공범이 김종인의 무감각, 지도부의 무능, 또 중진의 사육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항상 이 지고 나면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구나. 그러면 외부인 모셔야 되구나. 적당히 이렇게 비대위하고 그럼 다시 우리 위기 극복되겠지. 이런 생각. 두 번째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내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당 우사가 여기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백석이라는 겁니다.
우리 졌잖아요. 졌지만 그래도 103석이다. 국회의원 확보했어요. 과거 2008년도 18대 총선 때는 당시 야당이 제1야당이 민주당은 81석에서 그렇다고 우리 이만큼 했으면 잘했잖아. 뭐 이 정도면 또 우리 살아나겠지. 과거 민주당도 살아났잖아. 이런 식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이 지금 나름대로의 이 보수 혁신 그리고 또 한골 탈 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채널A 본사에 네. 대한 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채널A 기자들에게 맡겼고요. 맡겼죠. 대치를 하다가 결국 오늘 새벽에 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40시간 전망하세요? 짧게 대치하다가 무산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검언 유착 의혹이잖아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 쪽이잖아요. 검찰 쪽이 먼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찰이나 내사를 하고 있는가 전혀 드러나는 바가 없고요. 또 언론사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재승인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도 이해돼요.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되는데 그럼 압수수색이란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 교수님은 어떤 의견? 예, 뭐 저도 있으세요? 같은 생각인데요. 네. 사실 언론 자유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오늘 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또 물러갔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그러면 그 언론사 압수수색을 왜 시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채널A가 사실 이 취재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이 책임이 이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따가운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한 대학병원 의사, 파장이 컸습니다. 병원 측은 이 의사가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린 상태고 징계 수위를 곧 결정을 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가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제목은 1인칭 일할 스토리, 이른바 응급실 브이로그라며 응급실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습니다. 4분 28초짜리 영상은 한 남성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이어지고 A 교수는 의료진에게 지시합니다. 자, 리듬 잠깐 보자. 잠깐만. ACS, 컴프레션, 빨리 인티베이션해. 상황을 지켜보며 질타도 합니다. 컴프레션 바꿔, 힘들면. 컴프레션 다른 사람이 바꿔. 여기 보인다. 들어가. 오케이. 잘 들어갔어? 야, 그걸 눕히면 어떻게 세워야지, 막. 일부 가려지긴 했지만 남성의 신체 상태가 노출됩니다. 자, 1분만 더 볼게. 1분만. 자, 길이 바꿔. 떼봐. 몇 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A 교수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안 되실 것 같아, 그렇지? 마음이 아프네. 자, 멈춰봐. 시스टर 고생했... 익스파이어 할게요. 이 영상은 조회수 6,500회를 기록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 같은 영상을 7번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기록한 것도 있었습니다. A 교수는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번역해 소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A 교수는 유튜브 계정을 없애고 영상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누구든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영상들을 올린 이 교수. 학생들에게 응급실 분위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A 교수는 몰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돌발 사고 등을 기록하기 위해 습관처럼 달고 다닌 바디캠이었다며 촬영 후엔 매일 지웠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교육에 필요한 영상이 담기는 경우엔 환자의 신상 정보를 가리고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엔 환자의 동의를 못 받았고 문제의 영상 속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응급실 분위기를 와닿게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멍청한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사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가 바디캠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유튜브를 운영했다는 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게 진료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선 의료인 등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타조인이 보는 유튜브에 올렸다 그러면은 단순 교육 목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가 동의를 해도 위법성 조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JTBC 오선민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대출 규모를 10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존 대출 자금이 다음 달쯤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리도 지금보다 오르고 신청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출엔 지금까지 16조 4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다음 달 중엔 바닥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10조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연 1.5%에서 3, 4%대로 올리고 대출 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한정했습니다. 1차 대출을 받은 경우는 2차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를 2배로 올린 건 초저금리라고 무조건 빌리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차 긴급대출도 한 달 넘게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3월달 정부 지원 발표할 때 뉴스 나자마자 3일 만에 달려갔거든요. 또 4월 8일 날 문자 한 통 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금액은 약 18조 원. 그중 실제 대출이 나온 건 절반도 안 됩니다. 만약 1차 긴급자금이 다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으면 새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차 대출은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호텔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일자리를 줄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는 1990년대 외환위기와 다르다며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을 유지해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내건 한국판 뉴딜도 위기 극복의 동력을 일자리에서 찾았습니다. 청와대의 어제 일정은 정확히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난 호텔업체 4곳은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곳입니다.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호텔 노사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워커힐 호텔은 구조조정 대신 유급휴직을 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급하고 고용유지 자금 융자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연휴 기간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방역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휴를 무사히 보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업계의 노사 상생 사례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모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1시간 전 처음 연결했을 때 사망자 1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 확인 작업 이어지고 있죠? 네, 조금 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명단은 가족들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명의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실내체육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또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만드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사망 38명, 중상 4명, 경상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다른 사상자가 있는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재는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불은 지하 2층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 2층에서는 우레탄 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온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휘발유와 비슷하게 유증기가 나옵니다. 지하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환기 없이 작업을 하게 되면 유증기가 가득 차게 되고 용접 중 작은 불티가 튀거나 담배재가 떨어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레탄은 단열 효과가 좋아서 대부분의 물류 창고들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의 사망자들은 38명입니다. 불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망자들은 불이 난 지하 2층부터 맨 위층인 지상 4층까지 모든 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지상 2층에서는 18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나머지 층에서도 4명씩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서도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이 연통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건물 전체로 연기와 불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축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단히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었는지 파악됐습니까? 네, 이 건물은 2달 후 완공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이 어제 유가족들에게 사과도 했는데요. 기본 소화 설비나 안전 유도 등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번지는 불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38명이 아까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제 화재에서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몇 가지로 좀 요약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 건축물하고는 공간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일반 건물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벽이 있고 실들이 구획이 되어 있죠. 근데 창고라고 하는 곳은 그런 구획되어 있는 게 거의 없고 하나의 큰 통공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건물 전체나 전층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유독가스가 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일반 건물은 대부분 이런 그 샌드위치 판넬이나 우레탄이 사용되는 양이 없거나 아주 극소량인데 이 냉동창고나 이런 창고들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어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레탄이나 스티로폴 폼 같은 이런 단열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공사 중에는 그 요즘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임시 소방시설이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최소한의 아마 임시 소방시설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작동했는지 여부와 또한 그 작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화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 효과적인 어떤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이런 그 정말 악몽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는 창문이 거의 없잖아요. 예, 또 하나의 특징이 일반 건물들은 요즘엔 창문들이 많죠. 크고 많은데 창고는 역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문만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창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증기가 이런 작업할 때는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나와도 그것이 환기를 통해서 창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이 됐으면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이 창문이 있어도 면적이 아주 작고 그러니까 자연 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유증기가 나오는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강제 환기 장치가 네. 필요하죠. 예. 결국에는 어제 화재의 경우에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네. 유증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보통 이제 네. 기름 종류를 원료로 한 페인트 칠을 할 네. 때나 이렇게 이제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유리거든요. 근본 원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유증기가 반드시 나오죠. 네. 그래서 불도 불이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왔고요. 네.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로서 말이죠. 예.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 시에는 고열에 의해서 어떤 화상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아주 극소고요. 네. 90% 이상이 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레탄의 사용이 많은 건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창고 같은 걸 지을 때 샌드위치 패널 말고 다른 대체제는 없는 상황입니까? 대체제가 전혀 없다고는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보다 이런 기존에 이런 쓰는 재료보다 어떤 불에 좀 강한 성능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쓰면 좋지만 역시 거기 그런 성능을 가진 것은 상대적으로 좀 고가이죠. 그러다 비용 보니까 문제고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을 좀 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냉동창고나 이런 창고 종류에 있어서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을 현실적으로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최소한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이제 피난 갈 수 있는 유도등 같은 거, 피난 경로를 이렇게 유도선을 깔아 놓는다든지요, 테이핑 작업이나 칠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그런 임시 소방시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작동했느냐 말았느냐는 제가 단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설사 그런 것들이 있고 작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폭발을 동반하고 확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의 임시 소방시설의 어떤 한계점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대형 화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초 발화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발화 지점을 찾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진행될까요? 아마 오늘 중으로 벌써 국가수나 소방당국에서 정밀 화재 원인 조사와 감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통해서 나와야죠. 제가 섣불리 추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인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2008년에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요. 40명이 안타깝게도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거의 같은 화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가진 이런 창고들에 가진 공통적인 위험성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나 소방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빈발하고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관련 법 규정이나 제도도 사실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위험한 이걸 우리 법에서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이런 용접 작업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는 5m 지근거리에 소화기도 비치하고 그다음에 용접 불티가 튀게 되면 사실 작업자는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용접 불티가 튀었는지 어디로 튀었는지 이거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재 감시자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다 두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는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어디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화제에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우리 소방법에서 많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법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얼마만큼 현장에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그 미지수는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임시 소방 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안전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이와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물류창고와 같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이제 이런 작업에 투입이 되기 전에는요, 그 건설 주체가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 직전에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사실 대응력이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귀찮은 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라는 생각도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같이 좀 가져줄 때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고 안전 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 규정도 좀 더 촘촘하게 정비가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화재는 건조한 날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 지역에는 어제까지 엿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한 폐기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도 이천 일대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쉽게 나고 불길을 잡긴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어제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10분 만에 출동했지만 큰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에도 이천 설성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0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천엔 물류창고가 몰려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냉동 물류창고에서 불이 2차례 나나 48명이 숨졌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물류창고는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약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불이 난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 폼을 사용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물이 신축 과정에서 소방법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평소 같았으면 떠들썩했어야 할 국내외 영화제 현장들의 모습이 올해는 좀 다르죠. 원래와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영화제를 열려고 그 방식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유정 평론가와 짚어볼 부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칸 영화제요. 원래 이제 곧 5월이에요. 5월 달에 열리는 영화제라서 이제 영향을 더 받은데 지금 미뤄지기는 했고 언제 열릴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5월 10일 정도에 늘 개막을 하는 영화제이고 거의 정례 행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추이를 좀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연기가 됐어요. 가을로 연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필름마켓만큼은 열겠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열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막 일자를 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영화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영화제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도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이런 영화제 역시도 좀 아예 이제 다른 방식으로 We Are One이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유튜브에서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테면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 칸, 베니스, 베를린 3대 영화제는 물론 뭐 썬댄스라던가 토론토라던가 마카이, 문바오 다양한 영화제들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사에 따라서 코로나19 구호금을 내면 WHO에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영화제를 즐길 수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다 손을 합쳐서 영화제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상영회를 할 테니 여기 와서 즐기라.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 고민은 한 걸 텐데 국내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무관객으로 열겠다. 그러니까 관객이 없이 이런 영화제를 열겠다. 이거는 정말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개막했어야 되는 거죠. 네. 4월 30일에 개막을 해서 이제 5월 이제 황금 연휴 기간과 원래 이 전주 국제영화제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관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제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레드카펫이라던가 개막제 그리고 폐막제라는 축제가 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밀리기도 했지만 네.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세 가지 부문이 되게 중요해요. 국제 경쟁, 한국 경쟁, 한국 단편 경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만 모시고 최소한의 상영을 할 뿐 일반 관객들은 이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무관객 영화제라는 게 되죠.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영화제가 이런 신진 영화 감독, 신진 배우 그리고 신진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의 어떤 성격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한편으로 관객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Q&A 시간, 그러니까 GV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시간들은 사라지고 결국은 영화제가 많은 시비 그리고 시군구비 국비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옴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군구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기도 한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에 그런 많은 상인분들도 조금 되게 섭섭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코로나 사태가 더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에게 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제 전주시의 계획인데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뭐 사상 처음의 일이어서 이런 일이. 네, 게다가 이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최를 하는 거의 첫 번째 가장 큰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세 개 정도 가장 큰 영화제가 있는데 부산 그리고 바로 전주, 부천국제영화제 세 개가 가장 큰 영화제인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으로는 어떤 점에서는 상영작도 지금 200편에서 30-40편으로 일단 훌쩍 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태를 지켜보고 사실 지금 많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얘기하지만 이 연휴 기간이 좀 주목되고 있잖아요. 조금 잦아들면 일반 관객들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적인 거는 왜냐하면 또 전주국제영화제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게 50여 개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2주, 우리나라뿐만 52주가 1년이라면 거의 매주 다른 영화제들이 개최되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밀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서 이번에 좀 이 기간 중에 만들어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낮아서 후반기에는 관객들과 만나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집행진의 좀 희망사항이기도 그런 합니다. 행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영화제도 열긴 열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방식들이 나온 걸 텐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치르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칸 영화제에서 이 월드 프리미어가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이 영화들을 어떻게 소개하게 될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칸 영화제가 만약에 개최하게 되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부산영화제 기관과 겹쳐서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로서는 아예 영화 수급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게다가 이제 또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좀 약간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이제 10월 초에 보통 열리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인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좀 자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 이번 주에도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에 가 있을 거라는 여러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용 열차도 이곳에 있고 김 위원장이 타는 요트도 또 이 지역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용 열차와 관련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도 원산 기차역에 이 전용 열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과 23일에 이어 29일에 찍힌 위성 사진에서도 강원도 원산 기차역에 정차된 상태로 관측됐습니다. 이 기차역 인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이 있습니다. 38로스는 다만 이 열차가 지난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역에 그대로 있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차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 열차가 김정은 위원장의 것인지 도착 당시 김 위원장이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건강 이상설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 며칠 사이에 규모 2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3분에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서북쪽 21km 지역입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20km 정도로 깊은 편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선 앞서 지난 28일에도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의 후각을 이용해서 코로나19 환자를 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은 리트리버를 훈련견으로 모집,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만약 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체내에 도구를 삽입하지 않고도 공항이나 상가, 병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이 통할 경우에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식별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집트에 체류 중인 한국인 일부가 다음 주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집트 내 한국인 120여 명이 다음 달 5일 이집트 항공 전세기를 타고 현지에서 출발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달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영국 등 일부 국가로 가는 임시항공편만 드물게 허가했습니다. 한국행 전세기에는 남수단 여자 어린이 1명도 탑승할 예정입니다. 이 어린이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수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올림픽은 여전히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최악의 경우에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으로 2011년 대지진의 상처를 이겨내겠다고 선언했던 일본. 그러나 이제 부흥올림픽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1년 뒤로 미뤄진 올림픽이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올림픽을 또 한 번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감염병이 끝나지 않아 내년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비슷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いわば収束していない中においてはですね、その完全な形で実施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최초의 연기를 뛰어넘어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 건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나오는 막연한 불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미국 의사 4명과 인터뷰를 통해 백신 개발조차도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몰리는 올림픽을 15개월 뒤 치르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有効なワクチンが開発をされないと、なかなかオ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のは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벌써 외국 언론들은 올림픽 연기 비용을 넘어 취소 비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4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까지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연기 비용 때문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아베 총리는 일본이 그 돈을 부담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 문제에 대해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더 높아지면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7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난 불로 목숨을 잃은 38명 가운데 29명의 신원이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12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는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수사팀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채널A 본사에서 철수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입니다.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였는데 결국 별다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2주간의 격리 기간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한중 간의 합의 내용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정기 항공 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상하이와 산둥성 등 5곳에서 일단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